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사꾼 봉섭이는 성품이 좋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해 마을에서도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옆 마을의 매향이란 여인과 혼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내 요즘에는 당신이 해주는 이 밥 때문에 살맛이 나는구만. 당신이 해주는 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나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지난번에 당신이 워낙에 맛있게 드시길래 내 오늘은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천천히 드셔요. 서방님.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내 오늘은 다른 곳에도 힘을 쓸 일이 있어 노은이 부인.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시오. 아이고, 당신도 참말로 남사스럽게.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부부끼리 부부의 정을 나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보시게, 부인. 이렇듯 매일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봉섭이 그가 매향이에게 장가를 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뙤약볕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을 친한 친구인 덕삼이가 찾아왔지요. 아야, 봉섭이. 요즘 아주 내 얼굴이 태양보다도 환한 것 같구만.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만. 덕삼이 왔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장가를 빨리 가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집에서 매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구만. 그래, 이 친구 아주 웃음꽃이 펴버렸구만. 그래, 그 신혼생활이 그렇게 좋은가? 말을 해서 못하겠는가? 우리 마누라나 나나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 사람 귀한 줄 알아서 나를 아주 끔찍하게도 잘 챙겨주는구만. 아이고,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구만. 쏟아져. 그날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봉섭이는 서둘러 농사일을 마치고 부인 매향이가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향이가 또 무슨 맛있는 것을 차려놨을까? 지난번에 끓여줬던 찌개도 참 맛있었는데 말이여.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봉섭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고서는 외쳤습니다. 부인, 나 왔구만. 오늘은 논에서 배가 등에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왔으니 얼른 저녁 좀 차려주시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방 안에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매향이의 짐도 옷까지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순간 봉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서둘러 그에 두었던 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엄매.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봉섭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비틀거리며 마을로 뛰쳐나와 급한 마음에 이웃집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아지매, 혹시 우리 매양이 못 봤어? 오늘 우리 매양이가 어디 간 거 못 보셨어? 매향이. 나도 오늘은 거 홍대감댁네 품한 일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놔서 못 봤는데. 봉섭이, 무슨 일 있냐잉? 우리 부인이 그 매양이가 내가 여태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 사라져 불었구만이라. 웜에, 뭐라고야? 내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말이야? 하이고, 이를 어쩌냐잉? 뭐라? 매양이가 봉섭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아이고, 봉섭이가 워낙에 부지런해놔서 거 한두 푼 모았던 것이 아닐 텐데 말이여. 에이, 그것이 어쩐지 느닷없이 봉섭이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더니만 다 속셈이 있었구만. 그래, 속셈이. 그러게 말이여. 이거야 원. 이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제 우리 봉섭이 불쌍해서 어쩐다냐. 봉섭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매향이를 봤다고 말을 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매향이가 집을 나간 이후 며칠째 혼이 나간 채 살던 봉섭이 이후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마을 처녀 춘심이었는데요.
봉섭이 오라버니. 내가 이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디, 매향이 언니가 사라지던 날 말이야. 우리 마을에 진수 오라버니도 사라졌다는구만. 진수라고. 진수라면 그 맨날 일도 안 하고 살던 그 진수 말하는 것이오. 그런데 그놈은 갑자기 왜? 춘심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했습니다. 봉섭이 오라버니는 그간 워낙에 일만 하면서 사느라 마을 처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몰랐나 보구만. 매향이 언니가 말이야, 오라버니한테 시집오기 몇 년 전까지 진수 오라버니랑 몰래 만나는 사이였구만. 그것이 참말이라냐? 그럼 내가 뻔히 그 옆마을 매양이한테 장가드는 것을 알면서 우째 지금껏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냐? 하이고, 오라버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일 앞둔 사람한테 누가 부정타게 굳이 나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진수 오라버니가 워낙에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팡이라 매향이 언니가 거기에 질려서 마음 정리하고 건실한 봉섭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온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이 더 이상 춘심이의 말을 듣고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원매. 그러면 그 매양이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나한테 시집을 온 것이라 이 말이.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논밭에는 나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막에 앉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지요. 봉섭이는 술이 한 번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이놈의 여자들이란 다 한통 속이구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있는 봉섭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의 절친 덕삼이가 하루는 봉섭이를 찾아왔지요. 자네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서도 이제 그만하시게. 봉섭이. 이러다가 진짜로 사람 잡겠구만. 하이고, 덕삼아. 나는 인자 사람이 무섭다. 나는 말이여, 단 2달의 신혼생활이었지만서도 그 매양이한테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구만. 덕삼아, 내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슬퍼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봉섭이를 보며 덕삼이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봉섭아. 내 어디에서 듣기로는 세상에 2부류의 여자가 있다더라.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냐, 덕삼아. 여자란 마음속에 표주박을 품고 다니는데 말이여. 어떤 여자는 그 표주박이 하나뿐이라 지천에 물이 넘쳐 흘러도 딱 하나의 표주박만을 채우고는 그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다시는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봉섭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에 멍한 얼굴로 덕삼이를 쳐다보았고 덕삼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또 어떤 여자들은 수많은 표주박을 품에 품고 있어서 이미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채웠어도 이 표주박 저 표주박 온갖 데에 물을 담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단지 매양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구만. 그러니 이번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니 제발 내 자신을 그만 좀 괴롭혀라. 봉섭아. 봉섭이는 덕삼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지요. 오메, 덕삼아. 그래. 아이고, 그래. 그리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구만. 그래, 이것이 내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그날 이후 봉섭이는 더 이상 술독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보부상인 덕파리를 찾아가 그의 조수가 되기를 자청하였지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섭이 내가 워낙에 성실한 놈이니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내일 당장 내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는데
그럼 이참에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봉섭이는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봉섭이 덕파리를 따라 장사길에 오른 뒤 꼬박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봉섭이는 보부상의를 하며 조선팔도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낯선 길 위를 걸으며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 돌아가는 것과 장사를 하며 보게 된 돈의 흐름 역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봉섭이는 덕파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에요. 봉섭아, 이제 한번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냐? 와, 어메. 제가 형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허허, 내 지난 1년 동안 너랑 함께 다녔는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은 하지 않겠느냐. 그래, 어떤 물건을 팔아볼지 생각해 둔 것은 있고. 영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의 굴비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 배를 한 척 빌려서 굴비를 실어다가 함경도 지역에 좀 팔아볼까 해서 말이어요. 아무래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어요. 그래, 굴비는 귀한 것이니 분명 운때만 잘 맞으면 큰 장사가 될 것이야. 워낙에 먼 길을 가는 것이라 위험 부담이 많겠지만 내 지난 1년 동안 너를 봐온 바, 너라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만. 덕파리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요. 그날 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아쉬운 작별의 술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에 간 봉섭이는 가장 먼저 배 한 척을 빌리고는 그동안 보부상 조수를 하며 벌었던 돈과 전답을 팔았던 돈을 모아 영광에서 가장 좋은 굴비를 사서는 그것을 배에 싣고 남쪽부터 돌기 시작했는데요. 봉섭이는 남해, 경상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기 힘들어한다는 강원도와 동북단 끝자락까지 올라갔고, 이게 그 남도에서 왔다는 굴비라고요. 이리 살이 실한 굴비는 생전 처음 보는구만. 저 봉섭씨, 내 이것 한 드럼 살 테니 다음에도 꼭 가져다 주실 수 있겠소? 그곳의 사람들은 봉섭이가 가지고 온 굴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섭이 다니던 곳 근처 이름난 기방과 요리집들은 모두 봉섭이의 굴비를 앞다퉈 찾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광에서 함경도까지 부지런히 다닌 끝에 봉섭이는 각지에서 제법 이름난 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루는 봉섭이가 함경도의 낮은 포구 근처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저 족제비 털음부두로 만들면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봉섭이가 장터의 좌판을 둘러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옷소매에 무언가 살며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봉섭이는 재빨리 뒤를 돌아 그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남의 소매에 함부로 손을 넣어. 그의 손에 잡힌 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소년에게 달려와 육모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또 너구나. 이놈의 자식이 더러운 손을 못 쓰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하겠습니다요. 봉섭이는 그 어린 사내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 급히 포졸에게 다가가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포졸 나으리. 아직 어린 녀석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좀 봐주면 안 되겠소. 에이 참, 이번에 저 녀석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이리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구만. 이놈. 너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정말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윽고 포졸이 돌아가자 소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봉섭이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제가 이곳에 와서 천한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은 나으리뿐입니다요. 제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그래.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오. 어서 가보거라. 소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이내 장터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배가 고파진 봉섭이, 그는 저작거리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는 자리를 잡았지요. 이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오고 봉섭이는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뜨려는 순간, 아까 그 소매치기 소년이 자신을 쳐다보며 손가락만 쪽 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놈아.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봉섭이는 소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권하였고, 그 소년은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게 눈 감추듯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말았지요. 그래.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딱 봐도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다 이 나진까지 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느냐? 봉섭이 국밥 한 그릇을 소년에게 더 시켜주며 그 소년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 소년의 이름은 갑수. 원래 한양에서 양반 대갓집 손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사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 소년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이곳 나진까지 흘러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봉섭이는 그제서야 그 소년의 말투나 품새가 이곳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갑수야, 그럼 너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예, 나으리. 조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켜주셔서 글은 읽고 쓸 줄 압니다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봉섭이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지요. 여태까지 내가 글을 몰라 장사를 하면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사동으로 데리고 다니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갑수야. 그렇다면 너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동으로 거두어 주마. 예. 나으리.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 정말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구먼.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절대 나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갑수는 믿기지 않은 듯 울먹이며 봉섭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수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 소년이 아닌 봉섭이의 사동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이후부터 봉섭이는 더욱더 큰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나진에서 노서하국으로 들어오는 온갖 모피들을 배 가득 싣고 멀리 목포로 가서 그곳의 필방에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데 갑수의 공이 아주 컸기 때문이었지요. 나으리, 이번에 목포 필방에서 족제비 털을 지난번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건값 받은 것도 전부 장부에 확실히 기록해 두었고 말입니다. 갑수는 글을 읽는 것 이외에도 의외로 셈도 빨라. 처음에는 봉섭이 곁에서 그저 잡일만 하였지만 어느새 그는 치부책을 들고 봉섭이 곁을 따라다니며 각종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알려주는 격리책이 되었지요. 봉섭이가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지 5년의 시간이 흐르자 봉섭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이 박혔던 매향이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정착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졌지요. 갑수야,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나으리. 나으리 옷소매에 손 한 번 잘못 넣어 포졸에게 맞은 것이 벌써 5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장사도 5년 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경쟁도 심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참에 나는 고향 강진으로 가 정착을 해볼까 하는데 너는 어쩔 생각이냐?
만약 내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미천은 전부 너에게 물려주마. 아이고, 나리가 가시는데 어찌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리 뜻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요. 분명 강진에서도 제가 나리를 위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바다에서의 놀이는 끝을 내고 너랑 내가 합을 맞춰서 무대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강진으로 다시 금이 환영한 봉섭이. 그는 강진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며 팔려고 내놓은 논밭들을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수에게 집안의 하인들과 논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고 자신은 고을원님과 아전들을 모시고 기방에서 그들을 대접하며 강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봉섭이 사랑채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소장농 한 명인 병우기가 찾아왔지요. 나으리, 바쁘신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딸 명옥이를 이 집 하녀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이라면 어르신 셋째 딸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신데요? 예, 실은 명옥이가 지난해 이웃마을로 시집을 갔었는데 그 박복한 것이 시집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불었다고 안 그럽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 이후에 우리 명옥이가 산 죄인이 되어 도저히 시댁에서 눈치만 보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나리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나저나 우리 딸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힙니다요. 나으리.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마땅한 참모가 없긴 했으니까 그럼 피차 잘 되었구만요. 어르신. 병우기의 사연을 들은 봉섭이는 딱한 마음에 명우기를 하녀로 드릴 것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명우기는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를 처음 마주한 봉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것이 묘한 멋이 있는 여인이구나. 저런 여인이 시집을 가자마자 반년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잠깐만, 이거 남 일 같지가 않은데. 명옥이를 보고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봉섭이 이후 그는 명옥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나으리, 아침상 준비해 두었습니다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구만요. 아이고, 음식 맛이 하나같이 정갈한 것이 과연 병욱이 어르신이 자랑할 만하구만. 그래,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만.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요. 나으리.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명옥이가 만들어주는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명옥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섭이는 갑수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내가 말이다.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봉섭이는 얼굴을 붉힌 채로 갑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내가 말이다. 갑수야. 요즘에 명옥이를 자꾸 마음에 두게 되는구만. 그녀의 따뜻한 분위기하며 또 음식 솜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구만. 그래, 요즘 들어 나리께서 얼굴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밝아 보이시더니 그 이유가 바로 명옥이 누님 때문이었구만요. 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곧 병욱이 어르신 댁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느냐?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시원하게 마무리 지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봉섭이의 부탁을 받은 갑수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병욱의 집을 매일같이 오가며 며칠간의 논의 끝에 논 열마지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혼사 문제에 매듭을 지었고
봉섭이와 명옥이 서로 초혼이 아니었기에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후 둘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명옥이를 부인으로 맞은 이후에도 부인을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명옥이 이 집의 하녀로 시작을 하였기에 여전히 다른 머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간 갑수가 관리하던 장부와 곳간의 열쇠를 명옥이에게 맡기고 그녀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아, 주인이 어디 하인의 눈치를 봐야 되겠는가? 부인, 우리 집 곳간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당신이 전부 맡아서 하시게나. 그 앞으로 머슴이나 소장농들 임금도 당신이 직접 주시구려. 내 갑수에게는 말을 해놓겠소. 서방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제가 한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그녀에게 따로 돈을 쥐어주며 사고 싶은 것은 마음껏 사라며 그녀를 장터에 보냈고, 그럴 때면 갑수를 마치 그녀의 호위무사처럼 함께 보냈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와 함께 평화로운 신혼 생활에 빠져 살던 봉섭이에게 어느 가을날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날 역시 강진의 큰 장터가 열렸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옥이와 갑수를 장터에 보낸 봉섭이, 하지만 평소라면 저녁 무렵이면 이미 돌아오고도 남을 두 사람이 해가 저물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진 봉섭이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원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원님, 제발 저희 부인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부인 명옥이와 갑수가 아침부터 장에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요. 이것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것이 틀림없구만요. 무엇이라? 장에 나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봉섭이, 자네 걱정하지 마시게나. 아, 자네 일이 내 일이나 다름없으니 내 당장의 포졸들을 풀어 한번 찾아볼 테니 자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나? 하이고, 원님. 우리 부인도 부인이지만 갑수는 제가 몇 년이나 친동생처럼 데리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바로 수색에 나섰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봉섭이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악몽 같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설마 명옥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구만. 그렇다고 갑수가 그런 녀석도 아니고 말이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매향이의 얼굴이 명옥이의 얼굴 위에 겹쳐질 뿐이었지요. 결국 명옥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그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비몽사몽하고 있는 봉섭이의 귀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졸이었지요. 나으리. 관아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명옥 마님과 갑수를 찾았으니 지금 당장 원님께서 관아로 모시고 오라는 명입니다요. 뭔 일아? 그것이 사실이냐? 포졸의 말을 듣자마자 봉섭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곧장 관아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봉섭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부인 명옥이와 그 옆에 포박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갑수였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님. 그나저나 어디에서 찾으셨던가요? 나주의 나루터에서 갑수와 명옥이를 우리 포졸들이 찾아냈구만. 아무래도 숨을 곳을 찾아 멀리까지 간 모양이더군. 원님.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갑수가 저리 죄인마냥 묶여있는 것입니까요? 봉섭이, 자네 듣고 놀라지 마시게. 내가 우리 포졸들에게 다 들어보니 저 갑수란 자가 저작거리의 친구들과 공모를 하고 자네 부인을 포박하여 납치했던 것이었구먼? 뭐라고요? 우리 갑수가 말입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 원님? 그럼 내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나?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 부인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으니 이제 저 갑수란 놈만 엄벌에 처하면 되겠구만. 명옥이는 그저 피해자였다는 말을 들은 봉섭이는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또 갑수를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라니? 갑자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말입니다. 갑수를 좀 풀어주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부인을 납치한 갑수를 풀어달라. 이 말인가? 저놈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도 부족할 악독한 죄인인데 그런 놈을 풀어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는?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수만 풀어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섭섭지 않게 살해는 해드릴 테니 갑수 좀 살려주십시오. 원님. 원님은 봉섭이의 얼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참. 하여간 사람 좋은 건 알겠네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자네 부탁이니 좋구먼. 그래, 내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 얼른 데리고 가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원님.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우여곡절 끝에 갑수와 부인 명옥이를 관아에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봉섭이는 명옥이를 일단 안방에서 쉬게 한 후 갑수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 앉혔지요. 그렇게 마주 앉은 봉섭이와 갑수. 방 안에는 침묵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봉섭이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허허, 갑수야. 가만히 보니 말이다. 이 모습이 꼭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내가 바로 나진에서 내 옷소매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포졸에게 잡혔던 때 말이다. 나으리,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또다시 나으리께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아직도 그때의 장사꾼과 소매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갑수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봉섭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묻자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그동안 제가 몇 년을 나으리 곁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 마님께서 들어오신 순간부터 제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또다시 나 혼자 거리로 내쫓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일을 벌였습니다요. 에휴. 이 녀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너를 쫓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일을 벌이기 전에 나에게 한마디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봉섭이는 조용히 방 안쪽으로 가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거라. 갑수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나리,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언젠가 내가 장가라도 가게 되면 주려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모아둔 돈이다. 봉섭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설명을 마치자 엽전을 바라보는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너와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것 같구나.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돈을 미천 삼아 한번 잘해보거라. 나으리, 그동안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아직 날이 밝을 때 떠나야지. 봉섭이는 눈물을 참으며 등을 돌렸고 갑수는 마지막으로 방문턱에서 고개를 숙여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봉섭이의 집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둘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였지요. 갑수가 떠난 뒤 봉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안방문을 조용히 열자 방 한쪽 구석에는 명옥이 죄인처럼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부인, 아직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소. 이제 다 끝났으니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죄송합니다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처신을 잘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만요. 봉섭이는 명옥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독여 주었지요. 부인, 그것을 어떻게 부인 잘못이라고 타들할 수가 있겠소. 거기다 이번 기회에 내가 부인의 마음속 표주박 개수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길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구만. 그러니 얼른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음속에 표주박이라니요. 그것이 나도 오래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 마음속엔 다 그런 표주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표주박이 강진에서 살고 있는 농사꾼 봉섭이는 성품이 좋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해 마을에서도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옆 마을의 매향이란 여인과 혼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내 요즘에는 당신이 해주는 이 밥 때문에 살맛이 나는구만. 당신이 해주는 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나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지난번에 당신이 워낙에 맛있게 드시길래 내 오늘은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천천히 드셔요. 서방님.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내 오늘은 다른 곳에도 힘을 쓸 일이 있어 노은이 부인.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시오. 하이고, 당신도 참말로 남사스럽게.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부부끼리 부부의 정을 나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보시게. 부인. 이렇듯 매일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봉섭이 그가 매향이에게 장가를 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뙤약볕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을 친한 친구인 덕삼이가 찾아왔지요. 아야, 봉섭이. 요즘 아주 내 얼굴이 태양보다도 환한 것 같구만.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만. 덕삼이 왔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장가를 빨리 가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집에서 매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구만. 그래, 이 친구 아주 웃음꽃이 펴버렸구만. 그래, 그 신혼생활이 그렇게 좋은가? 말을 해서 못하겠는가? 우리 마누라나 나나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 사람 귀한 줄 알아서 나를 아주 끔찍하게도 잘 챙겨주는구만. 아이고,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구만. 쏟아져. 그날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봉섭이는 서둘러 농사일을 마치고 부인 매향이가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양이가 또 무슨 맛있는 것을 차려놨을까? 지난번에 끓여줬던 찌개도 참 맛있었는데 말이여.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봉섭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고서는 외쳤습니다. 부인, 나 왔구만. 오늘은 논에서 배가 등에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왔으니 얼른 저녁 좀 차려주시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방 안에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매향이의 짐도 옷까지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순간 봉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서둘러 그에 두었던 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엄매.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봉섭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비틀거리며 마을로 뛰쳐나와 급한 마음에 이웃집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아줌매, 혹시 우리 매양이 못 봤어? 오늘 우리 매양이가 어디 간 거 못 보셨어? 매향이.
나도 오늘은 거 홍대감댁네 품안일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놔서 못 봤는데. 봉섭이, 무슨 일 있냐잉? 우리 부인이 그 매양이가 내가 여태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 사라져 불었구만이라. 웜에, 뭐라고야? 내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말이야? 하이고, 이를 어쩌냐잉? 뭐라? 매양이가 봉섭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아이고, 봉섭이가 워낙에 부지런해놔서 거 한두 푼 모았던 것이 아닐 텐데 말이여. 에이, 그것이 어쩐지 느닷없이 봉섭이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더니만 다 속셈이 있었구만. 그래, 속셈이. 아, 그러게 말이여. 이거야 원. 이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제 우리 봉섭이 불쌍해서 어쩐다냐. 봉섭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매향이를 봤다고 말을 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매향이가 집을 나간 이후 며칠째 혼이 나간 채 살던 봉섭이 이후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마을 처녀 춘심이었는데요. 봉섭이 오라버니. 내가 이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디, 매향이 언니가 사라지던 날 말이야. 우리 마을에 진수 오라버니도 사라졌다는구만. 진수라고. 진수라면 그 맨날 일도 안 하고 살던 그 진수 말하는 것이오. 그런데 그놈은 갑자기 왜? 춘심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했습니다. 봉섭이 오라버니는 그간 워낙에 일만 하면서 사느라 마을 처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몰랐나 보구만. 매향이 언니가 말이야. 오라버니한테 시집오기 몇 년 전까지 진수 오라버니랑 몰래 만나는 사이였구만. 그것이 참말이라냐? 그럼 내가 뻔히 그 옆마을 매양이한테 장가드는 것을 알면서 우째 지금껏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냐? 하이고, 오라버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일 앞둔 사람한테 누가 부정타게 굳이 나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진수 오라버니가 워낙에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팡이라 매향이 언니가 거기에 질려서 마음 정리하고 건실한 봉섭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온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이 더 이상 춘심이의 말을 듣고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원매. 그러면 그 매양이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나한테 시집을 온 것이라 이 말이.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논밭에는 나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막에 앉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지요. 봉섭이는 술이 한 번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이놈의 여자들이란 다 한통 속이구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있는 봉섭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의 절친 덕삼이가 하루는 봉섭이를 찾아왔지요. 자네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서도 이제 그만하시게. 봉섭이. 이러다가 진짜로 사람 잡겠구만. 하이고, 덕삼아. 나는 인자 사람이 무섭다. 나는 말이여, 단 2달의 신혼생활이었지만서도 그 매양이한테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구만. 덕삼아, 내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슬퍼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봉섭이를 보며 덕삼이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봉섭아. 내 어디에서 듣기로는 세상에 2 부류의 여자가 있다더라.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냐, 덕삼아. 여자란 마음속에 표주박을 품고 다니는데 말이여. 어떤 여자는 그 표주박이 하나뿐이라 지천에 물이 넘쳐 흘러도 딱 하나의 표주박만을 채우고는 그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다시는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봉섭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에 멍한 얼굴로 덕삼이를 쳐다보았고 덕삼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또 어떤 여자들은 수많은 표주박을 품에 품고 있어서 이미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채웠어도 이 표주박 저 표주박 온갖 데에 물을 담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단지 매양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구만. 그러니 이번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니 제발 내 자신을 그만 좀 괴롭혀라. 봉섭아. 봉섭이는 덕삼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지요. 오메, 덕삼아. 그래. 아이고, 그래. 그리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구만. 그래, 이것이 내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그날 이후 봉섭이는 더 이상 술독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보부상인 덕파리를 찾아가 그의 조수가 되기를 자청하였지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섭이 내가 워낙에 성실한 놈이니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내일 당장 내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는데 그럼 이참에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봉섭이는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봉섭이 덕파리를 따라 장사길에 오른 뒤 꼬박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봉섭이는 보부상의를 하며 조선팔도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낯선 길 위를 걸으며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 돌아가는 것과 장사를 하며 보게 된 돈의 흐름 역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봉섭이는 덕파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에요. 봉섭아, 이제 한번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냐? 어메. 제가 형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내 지난 1년 동안 너랑 함께 다녔는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은 하지 않겠느냐. 그래, 어떤 물건을 팔아볼지 생각해둔 것은 있고. 영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의 굴비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 배를 한 척 빌려서 굴비를 실어다가 함경도 지역에 좀 팔아볼까 해서 말이어요. 아무래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어요. 그래, 굴비는 귀한 것이니 분명 운때만 잘 맞으면 큰 장사가 될 것이야. 워낙에 먼 길을 가는 것이라 위험 부담이 많겠지만 내 지난 1년 동안 너를 봐온 바, 너라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만. 덕파리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요. 그날 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아쉬운 작별의 술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에 간 봉섭이는 가장 먼저 배 한 척을 빌리고는 그동안 보부상 조수를 하며 벌었던 돈과 전답을 팔았던 돈을 모아 영광에서 가장 좋은 굴비를 사서는 그것을 배에 싣고 남쪽부터 돌기 시작했는데요. 봉섭이는 남해, 경상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기 힘들어한다는 강원도와 동북단 끝자락까지 올라갔고, 이게 그 남도에서 왔다는 굴비라고요. 이리 살이 실한 굴비는 생전 처음 보는구만. 저 봉섭씨, 내 이것 한 드럼 살 테니 다음에도 꼭 가져다 주실 수 있겠소? 그곳의 사람들은 봉섭이가 가지고 온 굴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섭이 다니던 곳 근처 이름난 기방과 요릿집들은 모두 봉섭이의 굴비를 앞다퉈 찾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광에서 함경도까지 부지런히 다닌 끝에 봉섭이는 각지에서 제법 이름난 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루는 봉섭이가 함경도의 낮은 포구 근처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저 족제비 털음부두로 만들면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봉섭이가 장터의 좌판을 둘러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옷소매에 무언가 살며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봉섭이는 재빨리 뒤를 돌아 그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남의 소매에 함부로 손을 넣어.
그의 손에 잡힌 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소년에게 달려와 육모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또 너구나. 이놈의 자식이 더러운 손을 못 쓰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하겠습니다요. 봉섭이는 그 어린 사내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 급히 포졸에게 다가가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포졸 나으리. 아직 어린 녀석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좀 봐주면 안 되겠소. 에이 참. 이번에 저 녀석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이리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구만. 이놈. 너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정말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윽고 포졸이 돌아가자 소년은 얼떨떨한 얼굴로 봉섭이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제가 이곳에 와서 천한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은 나으리뿐입니다요. 제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그래.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오. 어서 가보거라. 소년은 몇 번이나 고맙다고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이내 장터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배가 고파진 봉섭이, 그는 저작거리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는 자리를 잡았지요. 이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오고 봉섭이는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뜨려는 순간, 아까 그 소매치기 소년이 자신을 쳐다보며 손가락만 쪽 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놈아.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봉섭이는 소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권하였고 그 소년은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게 눈 감추듯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말았지요. 그래.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딱 봐도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다 이 나진까지 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느냐? 봉섭이 국밥 한 그릇을 소년에게 더 시켜주며 그 소년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 소년의 이름은 갑수. 원래 한양에서 양반 대갓집 손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사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 소년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이곳 나진까지 흘러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봉섭이는 그제서야 그 소년의 말투나 품새가 이곳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갑수야, 그럼 너 글은 읽을 줄 아느냐? 나으리. 조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켜주셔서 글은 읽고 쓸 줄 압니다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봉섭이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지요. 여태까지 내가 글을 몰라 장사를 하면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사동으로 데리고 다니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갑수야. 그렇다면 너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동으로 거두어 주마. 나으리.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 정말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구먼.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절대 나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갑수는 믿기지 않은 듯 울먹이며 봉섭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수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 소년이 아닌 봉섭이의 사동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이후부터 봉섭이는 더욱더 큰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나진에서 노서하국으로 들어오는 온갖 모피들을 배 가득 싣고 멀리 목포로 가서 그곳에 필방에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데 갑수의 공이 아주 컸기 때문이었지요.
나으리, 이번에 목포 필방에서 족제비 털을 지난번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건값 받은 것도 전부 장부에 확실히 기록해 두었고 말입니다. 갑수는 글을 읽는 것 이외에도 의외로 셈도 빨라. 처음에는 봉섭이 곁에서 그저 잡일만 하였지만 어느새 그는 치부책을 들고 봉섭이 곁을 따라다니며 각종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알려주는 격리책이 되었지요. 봉섭이가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지 5년의 시간이 흐르자 봉섭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이 박혔던 매향이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정착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졌지요. 갑수야,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나으리. 나으리 옷소매에 손 한 번 잘못 넣어 포졸에게 맞은 것이 벌써 5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장사도 5년 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경쟁도 심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참에 나는 고향 강진으로 가 정착을 해볼까 하는데 너는 어쩔 생각이냐? 만약 내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미천은 전부 너에게 물려주마. 아이고, 나리가 가시는데 어찌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리 뜻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요. 분명 강진에서도 제가 나리를 위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바다에서의 놀이는 끝을 내고 너랑 내가 합을 맞춰서 무대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강진으로 다시 금이 환영한 봉섭이. 그는 강진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며 팔려고 내놓은 논밭들을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수에게 집안의 하인들과 논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고 자신은 고을원님과 아전들을 모시고 기방에서 그들을 대접하며 강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봉섭이 사랑채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소장농 한 명인 병욱이가 찾아왔지요. 나으리, 바쁘신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딸 명옥이를 이 집 하녀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이라면 어르신 셋째 딸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신데요. 예, 실은 명옥이가 지난해 이웃마을로 시집을 갔었는데 그 박복한 것이 시집 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불었다고 안 그럽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 이후에 우리 명옥이가 산죄인이 되어 도저히 시댁에서 눈치만 보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나리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나저나 우리 딸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힙니다요. 나으리.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마땅한 참모가 없긴 했으니까 그럼 피차 잘 되었구만요. 어르신. 병욱이의 사연을 들은 봉섭이는 딱한 마음에 명옥이를 하녀로 드릴 것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명옥이는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를 처음 마주한 봉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것이 묘한 멋이 있는 여인이구나. 저런 여인이 시집을 가자마자 반년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잠깐만, 이거 남 일 같지가 않은데. 명옥이를 보고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봉섭이 이후 그는 명옥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나으리, 아침상 준비해 두었습니다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구만요. 아이고, 음식 맛이 하나같이 정갈한 것이 과연 병욱이 어르신이 자랑할 만하구만. 그래,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만.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요. 나으리.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명옥이가 만들어주는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명옥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섭이는 갑수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내가 말이다.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 평소와는 다르게 봉섭이는